안녕하세요. 우주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빛과 망원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다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 위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망원경은 희미한 빛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며 천문학자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안데스산 높은 곳인데요. 안데스산 높은 곳에 새롭고 강력한 전파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망원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동아시아, 칠레 등으로 구성된 여러 나라 과학자와 여러 나라 공학자들의 협동으로 세워졌습니다. 아타카마 대규모 밀리미터 전파망원경 배열, 즉 대문자로 ALMA, 줄여서 알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혁명적인 설계에 따라 구성된 하나의 망원경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66개의 전파망원경이 배열되어 하나의 기기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창문은 천문학자들이 젊은 은하, 외계 행성, 블랙홀 등에 대해서 풀지 못했던 비밀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인데요. 팬케이크 모양의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직경은 약 10만 광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사람의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 밤에 작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의 은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거대한 부동산이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 바로 250만 광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위로 1광년은 10조 마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는 10의 21승 마일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주 공간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아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물리법칙을 활용하여 천체가 방출한 전자기 복사 관측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먼 곳으로부터 수신된 복사 에너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한 종류로 공간상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 인간의 눈에 민감한 전자기 복사의 하나의 특별한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빛에 추가하여 현대적인 여러 기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가시 복사까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지만은 발진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은 현대 많은 측정기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가시광선이 아닌 비가시광선, 즉 비가시 복사까지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파,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파장뿐만 아니라 X선이나 감마선 영역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나 파장이나 선들에 대한 용어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사라는 같은 특징을 갖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결국 먼 우주에서는 빛을 가지고 그 우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는 것인데 그 빛이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측정기기를 통해서 가시광선 이외의 자외선이나 적외선, 전파나 X선, 감마선 등을 기기를 통해서 측정해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전자기파 복사는 파동 형태로 공간에 전달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못 표면에 물결파 모습이나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음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비어있는 진공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다릅니다. 빛과 같은 전자기파는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또한 다릅니다. 모든 전자기파는 광속, 즉 초당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 상수로 공간을 움직입니다. 공간을 통해 여행하는 빛의 능력은 하나의 위대한 수수께끼입니다. 빛이나 다른 종류의 복사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의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점은 현대 물리학의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파동은 하나의 자갈이 물에 떨어진 곳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떠 있는 곳까지 모든 파동은 한 연못에서뿐만 아니라 성간 공간에서도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파동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고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루라고 하고요. 밑에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진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가시광선을 보겠습니다. 가시광선은 전파와 감마선 사이에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하나의 작은 영역입니다. 흰빛은 여러 색깔의 혼합체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6가지의 주요 색깔, 즉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흰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와 같이 흰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으로 불리는 여러 기본색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복수형은 스펙트라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300여 년 전 훨씬 전에 최초로 이러한 스펙트럼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의 파장을 기술할 때 나노메타, 소문자로 NM, 나노메타, NM이라는 단위를 자주 사용합니다. 1메타는 10억 나노메타, 즉 10의 9승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을 나노메타로 나타내면 400 나노메타에서 700 나노메타 사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파장은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인 약 550 나노메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파장대는 태양이 가장 많이 방출하는 전자기파 에너지에 해당하는 중심 파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전파고요. 인플레어드는 이제 적외선, 그다음 비저블은 가시광선, 울트라바이올렛은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감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사 스펙트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중에 낮은 진동수 영역은 전파와 적외선 복사 영역입니다. 전파 진동수는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우리와 친숙한 AM, FM, TV 진동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게 전파죠. 그다음에 적외선 복사는 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높은 진동수는 피부를 태울 때 활용되는 자외선 복사 영역에 나타납니다. 의료기관에서 인간에게 활용되는 X선, 살아있는 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자외선, 모든 X선과 감마선은 우리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데 운 좋게 대기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은 우리 인간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로움을 주는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대기에 의해서 지구 대기권에서 인간에게 이 태양 에너지 중에 빛 에너지 중에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대기권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 때문에 이 파장대에 대한 전체 관측 자료는 지구 대기 상단에서 궤도 위성 등을 이용하여 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외부 우주선에서 올 때 우리 지구 대기권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이제 궤도 위성을 올려서 궤도 위성이 관측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대기는 가시광선은 투명하게 잘 통과시키고 약간의 전파와 근적외선 파장들도 잘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 파장이나 이런 파장대에 대한 스펙트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구 표면에서도 우주 현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이 왼쪽에 장파장에서 오른쪽에 단파장까지 전체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펼쳐집니다. 스케일을 보면 장파장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큰 영역이고 고층 빌딩과 같은 영역이며 이제 그 인간의 위치를 지나서 손가락, 그다음에 못, 그다음에
머리핀, 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자핵 등으로 큰 파장에서부터 작은 파장으로, 장파장부터 단파장으로 이렇게 여러 형태의 빛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네 가지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분포를 스케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A는 차갑고 어두운 은하기체 구름이 전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모습으로 구부러진 등고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 온도가 600도 K인, K는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대기 온도가 600도 K인 어두운 젊은 별로서 주로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다음에 C는 온도가 약 6000 절대 온도인 태양 표면으로 스펙트럼의 가시 영역에서 가장 밝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D를 보면 지구 대기 상단에서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아주 뜨거운 6만도 K 절대온도 6만도 K 별들로 구성된 성단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흑체 복사 곡선이 보다 높은 진동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뜨거운 물체일수록 더 강한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A에서 진동수와 파장은 각 흑체 곡선의 최대점에서의 값이고요. C에서의 커브의 최대점이 온도가 높을수록 보다 높은 진동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어떤 자연물체도 아주 높은 파장의 복사를 방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인간이 만들어낸 핵폭탄의 폭발은 X선과 감마선 영역에서 최대 스펙트럼이 나타날 정도로 뜨겁기는 합니다. 어쨌든 많은 외계 천체들은 자외선과 X선을 방출합니다. 태양도 그러한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 강한 복사 에너지들은 지구 대기권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온도 측정계를 천체에 갖다 대지 않고 흑체 분석을 통해 상당히 정확한 온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태양 표면의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장으로 태양에서 오는 복사를 관측하면 이 그림과 같은 이러한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 곡선의 최대점을 활용하면 태양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K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외계 천체들 중에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거나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높은 것들에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비간시 영역에서 대부분의 복사를 방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가시 영역의 파장을 통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물체의 색깔은 그 물체의 온도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은 그 물체의 측정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도플러 효과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갈 때 그 소리의 크기가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차가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올 때 더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낮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상대적인 운동은 우리가 인식한 파장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별은 더 붉어지고요. 앞에 있는 별은 더 푸르러집니다. 옆에 있는 별은 정상이겠죠. 이렇게 우주선이 지나갈 때 말입니다. 우주선이 지나갈 때 앞에 있는 별은 더 푸르러지고 뒤에 있는 별은 더 붉어지고 옆에 있는 별은 정상이. 이것이 이제 도플러 효과인데요. 빠르게 앞쪽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우주선 앞쪽에 있는 별을 보면 더 푸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뒤에 있는 별은 더 붉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있는 별들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경찰관이 활용한 레이더충은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여 멀리서 다가온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별을 관찰할 때 이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K 온도, 절대 온도를 얘기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섭씨 온도, 도시라고 하는 섭씨 온도랑 별도로 별에 대해서 우주를 관측할 때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섭씨 온도에서는 그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섭씨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런데 별에 관해서, 우주에 관해서 할 때는 이제 켈빈 온도, 즉 절대 온도를 써야 되는데요. 절대 온도 0도는 0 켈빈스라고 부르는데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모든 열적 운동은 절대 온도 0에서 멈춥니다. 물은 절대 온도 273도에서 업니다. 물은 절대 온도 373도에서 끓습니다. 복사가 원자 차원에서 물질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는 연속적인 파동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광자라는 입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빛과 망원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망원경은 희미한 빛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고요. 망원경은 일종의 타임머신이고 전문학자는 역사입니다. 안데스산 높은 곳에 있는 알마 전파망원경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알마 전파망원경은 안데스산 높은 곳에 있고 66개의 전파망원경이 배열되어서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젊은 은하와 외계 행성과 블랙홀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조차도 지구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10의 21승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우주와 별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전자기 복사 관측 결과를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전흑계선이나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 등을 우주에서 날아온 것을 보고 별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자외선, X선, 감마선은 대기권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 위성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서 우주를 관찰해야 됩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인 550 나노메타 영역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별을 관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와 적외선, 자외선, 그다음에 X선, 감마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사의 법칙에 대해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절대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